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김기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 이성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의 태양광 보급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사회주택 사업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의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사업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듣고 온 내용들입니다. 먼저 태양광 보급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원전 하나 없애기와 태양의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기자 설명회를 통해 광화문 광장, 월드컵 공원 등의 발전 시설을 설치해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한 곳의 발전량에 해당하는 1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겠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현장에서 본 태양광 발전소는 1기가와트는커녕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곳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몇 가지 실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위해 5억 6천만 원의 비용을 들인 서울시 공공기관 옥상에는 남향이 아닌 서향에 설치되었고 그로 인해 연간 발전량은 고작 435만 원어치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실제 고장 없이 100년을 돌린다고 해도 발전 시설의 설치 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1억 6,600만 원이나 들인 시가 관리하는 어느 운동장에서도 태양광 패널을 그늘진 벽면에 그것도 수직으로 설치하여 발전량은 목표량 절반에 그쳤습니다. 운동장 나무 밑에 설치하거나 부서진 패널을 방치하고 현장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서울시의 태도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 방문 후 서울시 공공기관 전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과 발전량 현황을 보고자 시에 자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보낸 자료에서는 현장에서는 발전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인버터가 고장났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발전량 수치를 적어보내는가 하면 목표 달성률이 높은 곳의 수치를 중복 기입하고 심지어 발전량이 0인 곳은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그대로 0으로 그대로 적어서 보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가 태양광을 관리하는 모습의 한 일부분일 것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좋은 모습보다는 안 좋은 모습들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수정해 나가고 고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태양광 발전소를 목표 발전량에 맞추기 위해서 충분한 선행 검토 없이 양적으로만 사업을 무리하게 확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입니다. SH공사는 2015년부터 20년까지 총 289억 원을 들여서 임대아파트 47,660가구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본 의원이 일전에 SH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는 미니 태양광 설비가 하루에 3.2시간, 시간당 300W의 전력을 생산한다고 가정하고 세대당 월 5,000원, 1년에 6만 원 정도의 절감액이 발생해 연간 총 전기요금 절감액은 28억 3,900만 원에 달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SH공사가 가정한 내용과 본 의원이 실제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1, 2층 저층에 설치되어서 나무 그늘에 가려져 있고 나무 그늘에 가려진 태양광 패널은 태양광 발전을 하기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즉 설치 실적을 채우기 위해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 설치한 모습들입니다. SH공사는 일일 전력 발생량을 최대치인 300W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100W의 전력을 생산하는 곳을 찾기 또한 힘들었습니다. 주민들은 월 2,000원 미만으로 전기요금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100W 기준이면 한 달에 1,600원
정도의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고 이는 실제 주민들의 체감 효과와도 비슷하였습니다. 즉 목표량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은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는 가구가 누진세를 고려해 설치하고 저층이 아닌 고층에 설치해서 일조량이 풍부한 아파트에 설치했을 때 그 빛을 발할 것입니다.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지도 않는 임대주택에 설치하다 보니 전력량도 요금의 절감 효과도 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이 사업으로 이득을 본 것은 어쩌면 태양광 설치 업체뿐일 것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 답변석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네, 기후환경본부장 유현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태양광의 목표 발전량 1기가와트라고 하셨는데 현재 얼마로 돼 있나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좀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목표 발전량에 훨씬 못 미치는 양입니다. 얼마나 된가 수치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총 300메가 설치했습니다. 그럼 1기가와트에 300메가와트면 약 3분의 1이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300메가와트 중에 실제로 생겨나는 전력량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될까요? 이 300메가와트는 설치된 용량이고 이 설치된 용량에서 실제 발전량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제가 오늘 답변하는 걸로 미리 말씀을 안 했었기 때문에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왔는데 예. 훨씬 못 미칩니다. 목표 저희 발전량에.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 패널은 설치된 용량도 중요하지만 설치된 용량에서 실제 발전량이 일어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력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후환경본부장님의 말씀 중에서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용량이라든지 실제 사용량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태양광은 가장 효율이 높은 곳에 설치해도 대한민국 서울의 기후상 하루 3.2시간 발전이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마저도 불가능하게 설치되었을 뿐더러 설치만 해놓고서는 관리가 되지 않아 잦은 고장으로 결국 설비는 방치되어 버린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는 이런 예산 낭비의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태양광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선행 검토 후에 설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 중 주거재생과 산업재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 최초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곽마을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성곽마을 재생 사업 일환으로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 자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이용시설 11곳을 조성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공방 같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자체 수익으로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11곳 중 10곳은 적자 운영이거나 폐쇄된 상황입니다. 이것 또한 실사례에 근거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다음 사진은 이화동 공동이용시설인 주민소통방입니다. 보시다시피 시설은 폐쇄되었습니다. 지역 주민과 서울시에 확인했을 때 관리 주체가 관리를 포기하고 폐쇄된 곳입니다. 서울시에 정확히 언제 어떻게 폐쇄되었는지 자료와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공간을 다른 방법으로도 사용하길 원했습니다. 즉 문만 열어두어도 주민들이 사랑방처럼 이용하고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폐쇄된 시설 바로 옆에는 빈집을 또 매입해서 허물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바로 옆에 만든 시설은 방치하고 다시 예산을 들여 공사 중인 것입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네. 더한 것은 그 만드는 공원에서 2분 내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서울 낙산공원이 있음에도 서울시는 그곳에 쌈지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부와 만들고 있었습니다. 산동네 위에 공원이 존재하는 곳에
또 쌈지공원이라는 짜투리 공원을 만드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사업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 사진은 삼선동 공동이용시설 장수사랑방입니다. 이 시설 또한 공방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체 수익을 내서 운영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시설은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고 공방에서 사용한 자재 박스는 다 빛이 발할 정도로 저렇게 다 삭어 있었습니다. 또한 방수 작업 또한 하다가 말아서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그로 인해 화장실 전구조차 달 수 없는 현실입니다. 도시재생을 한다면서 정작 주민들이 원하는 노후주택 수리, 도로 확장, 상수도, 주차장 같은 기본적인 정비는 사업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조성한 앵커 시설도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창신동 같은 경우도 200억 원을 들여 한 재생 사업의 결과가 무엇인지 묻는 주민들의 질문에 고향이 창신동인 본 의원 또한 답할 수 없었습니다. 36년 전에 제가 나고 자란 동네가 지금에 가도 뭐가 그렇게 바뀌었는지 눈으로 실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운상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가 산업재생을 목표로 한 세운상가 도시재생사업과 세운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에 다시 세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세운상가의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존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89개 해제 지역에 대해 재생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애초의 목적인 도심 산업 재활성화와 장인과 청년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시 재생 사업으로 시설이 개선된 이후에는 산업 재생이 목표인 이곳에 오히려 카페와 식당이 들어왔고 그로 인한 보증금과 임대료가 상승했고 없던 권리금까지 생겨나게 되는 현실입니다. 장인들과 상인들을 위해 했던 사업이 오히려 장인들과 상인들을 쫓아내는 결과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다음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운 지구는 크게 6구역, 작게는 171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세운 3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사전협의체 제도를 조례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다 보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세입자들은 강제퇴거 당하는 중이고 서울시는 사인 간의 분쟁이라며 손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서울시가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발표했고 서울시가 관리 주체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관리 주체의 소관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무도 지키지 않는 사전협의체 제도는 또한 왜 만든 것일까요? 또한 제가 본 의원이 현장 방문을 했을 당시에 철거 공사 사고로 인해 건물이 구멍이 뚫린 사고가 생겼습니다. 안에는 세입자가 작업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살펴보니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으로 가려진 부분,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저곳에 천으로 가려진 부분은 이미 예전에 사고가 났고 그것을 가리기 위한 하나의 포장입니다. 잦은 충격으로 건물 또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주세요. 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네,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저 물병은 손으로 굴린 것이 아닙니다. 잡고 있다가 기울어진 건물에서 땅이 너무 기울어져 있어서 옆에 있던 작업자분의 물병을 빌려서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하기 쉽게 만든 영상입니다. 저만큼 위험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저곳에서 일을 하고 계신 작업자분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본 의원이 현장 방문 후에 저곳에서 일하시는 세입자분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3월 일몰제로 인해 세운지구 내의 89개 소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해제 중에 대한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점을 고려하시어 더 이상 이 지역이 방치되지 않고 피해 보시는 분들이 없도록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운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장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재생 사업에 대한 사업을 할 시 본인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일방적인 재생 사업을 진행했다라는 몇몇 분의 증언 또한 있었습니다.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다며 서울시가 추진한 주거재생과 산업재생 모두 정작 주민들이 크게 체감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도시재생이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주택 사업 실적 부진 및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주택 사업이란 사회적 경제 주체가 지역에 들어가서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약자들을 유치하고 그곳에 거주할 수 있게 만드는 시설입니다. 서울시와 SH공사에게 토지 및 금융 등의 지원을 받아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을 공급 운영하는 사업이죠. 하지만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와 사업자 부실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먼저 마포구 성산동의 사회주택 사업 대상지의 모습입니다. 해당 부지는 3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살펴보았습니다. 저 부지에는 지하에 가스관 이설 주체에 대한 SH공사와 한국가스공사 간의 소송으로 사업이 3년 넘게 지연 중입니다. 서울시는 SH공사에게 가스관이 있는 것도 확인하지 않고 토지를 출자해 준 것입니다. 아마 민간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문의하러 왔을 때 담당 공무원들은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것저것 다 따져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서울시는 SH공사에게 가스관이 있는 것 또한 확인하지 않고 토지를 출자해 줬기 때문에 SH공사는 한국가스공사와 필요 없는 소송을 진행 중이고 1심에서는 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연희동의 사업지입니다. 사업 전에는 보시다시피 동네 텃밭 등으로 쓰이고 있는 사업 현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며칠 전에 가을 날씨에 만끽했는지 그곳에서는 무성한 낙엽과 수목만 덩그러니 있는 공터가 되었습니다. 건축 예정 알림 현수막도 언제 설치했는지 색이 다 바래가지고 알아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이곳은 17년도에 사업자 선정과 함께 51억 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이후 추진이 안 돼 현재 4년 넘게 저렇게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즉 사업 전에는 지역 주민들이 텃밭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데 사업을 한다고 서울시가 매입을 한 이후에는 오히려 이렇게 방치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토지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강서구에 위치한 사회주택의 모습입니다. 이 사회주택 또한 본 의원이 어느 힘없는 건축사분의 제보를 받고 약 2개월여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분의 손이 하얗게 돼 있고 팔뚝은 시꺼맸습니다. 골프를 많이 치시나 봐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저 주택 사업을 하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전거를 하루에 엄청나게 탔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지 않았다면 아마 자기는 어떻게 됐을지 모를 정도로 스트레스와 압박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반듯한 건물입니다. 하지만 내부 공간을 살펴보면 곰팡이로 천장이 가득합니다. 아마 지금 들어가서 살 수 있다고 해도 살기 힘들고 재시공이 이루어져야 할 곳입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네, 저 건물은 저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 사진 또한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저 사진은 시행사 측이 SNS에 올린 것들입니다. 본인들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건축사님의 말만 듣고 저것을 저렇게 폄하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회주택의 주체들인 저 시행사와 만나가지고 의논을 하고 사회주택 협의체에 계신 분과도 충분히 소통을 하였고 그분들 또한 인정을 한 내용입니다. 해당 건물은 2020년 6월에 전부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 동안 사용 승인이 되지 않아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멀쩡한 건물에 입주를 못하는지 내부 사정을 파악해 봤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가장 기본적인 하단의 6m 도로의 이격거리가 즉 저기 보이는 숫자 830, 700이 아닌 1000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옆집과의 이격거리를 1m를 띄워놓고 집을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가장 집을 지을 때 기초적인 초보적인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격거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관할 구청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저런 기초적인 실수를 했는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추진 중에 매입 토지가 변경되어서 토지 매입비가 처음부터 늘었습니다.
사업자가 추가 비용을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SH공사는 토지 매입비 19억 원을 전부 부담하였습니다. 조건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불공정하게 진행된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저기 견적서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견적서를 보시면 최종 시공사인 A사는 설계에 따른 견적도 맞추지 못했고 4월 13일이 입찰 기간이지만 그 날짜 동안 맞추지 못하고 4월 16일 날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견적서에 제일 맞는 유력한 업체 B사는 설계 도면의 조건도 다 맞추고 공사비도 또한 저렴하고 사업 건축사가 제안한 자재들까지 다 맞추는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공사는 부실한 A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근데 이 업체는 살펴보니 원래는 사회주택 사업자였습니다. 시행사와 동종업계의 협동조합에서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즉 서로 안면이 있고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이러한 관계 덕분에 시공사는 시공에 대한 전문성이 없음에도 시공사로 선정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건축사는 설계 도면대로 지어지고 있지 않음을 수차례 지적하고 시공사는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는 했습니다. 또한 시행사 직원은 감리자가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했다며 감리 중간 보고서를 위조하고 주택보증기금인 허그에 제출하려고 했던 정황 또한 있습니다. 감리자는 위법 상황을 발견하고 공사 중지와 보완 요청을 했으나 시공사는 그대로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시행사는 감리자에게 위법 사항을 눈 감아줄 것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리자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시행사는 다른 건축사를 선임하고 마치 위법 사항이 없는 것처럼 측량점을 위조하고 무마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결국 실패한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감리자에게 감리 포기각서를 요구하였고 구청에 감리자가 감리를 포기했다면서 감리자 교체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구청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감리자는 구청에 건물에 대한 위법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구청은 이에 따라 공사 중지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 저 멀쩡한 건물은 그 뒤 이렇게 1년 6개월이 넘게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실과 정황은 전부 녹취록, 사진, 카톡이나 문자의 캡처, 소송장 등 증빙 자료가 있는 내용만 일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건물이 준공되지 못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과 도로 간의 이격거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건물 시공의 기본도 못 지킨 내용입니다. 실력 없는 시공사가 인맥으로 들어와서 공사를 하다 보니 결국 이런 사고가 난 것입니다. 게다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여러 위법한 행위를 한 정황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이 건물을 짓는데 건축비만 17억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17억이 들은 건물을 다시 재사용하기,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잘라내야 된다고 합니다. 건물을 어떻게 두부처럼 자를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새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위법된 사항들을 잘라낼 수 있답니다. 하지만 여기에 드는 비용은 5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17억 주고 지은 건물에 5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잘라야 되는지 그 또한 의문입니다. 현재 시행사와 시공사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언제 입주가 가능할지 기약 또한 없습니다. 또한 이 사회주택의 경우 총 38억 원이 들어갔는데 공급 세대를 살펴보니 겨우 12세대입니다. 차라리 공사나 민간이 직접 사업을 했다면 이러한 사고 없이 더 많은 임대주택을 더 저렴하게 제공했을 것입니다. 물론 주택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주체가 들어가서 그 지역에 낙후된 것들을 회복하고 지역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면은 그 또한 비용으로 감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저 건물을 바라볼 때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사회주택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이 지연되는 곳은 많습니다. 심지어 공사비 사용 내역 미소명으로 사업비 추가 대출이 중단된 곳들도 많이 있고 또한 보훈 의원이 받은 지연 사업장 명단에 제가 직접 파악한 곳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SH공사가 사업지 현황에 대해 물어봐도 민간 사업자가 하는 사업이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고 관리할 권한도 없다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 때 확인한 바로는 2,10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사회주택 토지 매입을 위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업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관리감독에 대한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원래 목적에 맞는 사회주택이 될 수 있든지 사회 약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되든지 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주택 입주자 선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사회주택 입주 공고는 SH공사가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선정은 사회주택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모집 공고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서류 평가도 면접도 사업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근데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일반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적절치 않은 점이 몇 가지 보입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조직 활동에 가점을 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조합 또는 단체의 활동 기간과 관련 자격증을 증빙하면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입주 지원서에는 관련 활동 내용을 상세히 적어야만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단체명, 활동 내용, 활동 기간, 별도 가점, 배점, 시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주택은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출자금과 월 회비를 내야만 입주 가능한 곳 또한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조합원으로 가입한 지 몇 년 이상은 몇 점 이렇게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운영하는 다른 지점의 사회주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집 공고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 현장에 가서 사회주택에 머물고 계신 분들과 물어봤을 때 소음과 온수 또한 나오지 않아서 불편을 겪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사회주택이라 하면 서울시 지원 하에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데 어떻게 이렇게 특정 단체에서 활동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사회주택 사업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사회주택 사업을 위해 토지 매입, 이자 보전 등으로 약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관리 감독할 수 없는 이 현실은 과연 서울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주택 사업자의 선정부터 관리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에 더 나아가 사업의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어제보다 오늘 안색이 좀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네, 저번 주에 언론을 통해 시장님 몸이 불편하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정질문 3일 동안 시장님의 안부를 물으시는 분이 없어서 본 의원이 한번 여쭤봤습니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먼저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00년을 돌려도 설치비 회수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양광 사업은 필요하긴 합니다. 네. 2050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전 세계 인류가 공통의 목표로 설정한 그런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이 꼭 필요하지요. 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에서 이루어진 태양광 사업을 회고해 보면 그 뜻과 이상은 심히 창대하였으나 그 결과는 매우 참혹하고 참담하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태양광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3.2시간이 기본이고 기초적인 겁니다. 먼저 선행이 되고 난 후에 3.2시간의 일조량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시행돼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완전히 접는 것도 아니고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에 너무 단기간에 높은 목표를 세워놓고 무리스럽게 행정력과 예산을 동원하다 보니까 생긴 시민들이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매우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들이 이미 많이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이런 무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질주를 계속하기는 어려운 현황이 됐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거의 82%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유례 없는 그리고 과도하고도 무리스러운 지원책은 이제 좀 거두려고 합니다. 상식선에서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다 박수치고 동의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사업 목표를 정하고 그런 정도의 속도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태양광 사업을 지속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잘못들을 모두 다 햇빛 아래 드러내놓고 시민 여러분들의 판단을 구한 다음에 어떻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지를 논의해야 될 단계에 이르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조정기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거고요. 제가 10년 전에 퇴임하면서 서울시청 청사를 태양광이 아닌 지열 중심으로 설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평가가 매우 좋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는 태양광만 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도시에서 많이 쓸 수 있는 지열 시스템도 있는데 지열을 비롯해서 수요를 이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적극 발굴해서 신축되는 대형 건축물에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구축 건물들의 경우에도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착실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전 인류의 공동 목표인 기후변화를 선도하는 그런 글로벌 선도 도시가 되겠다 하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기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것보다는 현실에 맞고 또한 신재생이란 목적으로 또한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지금 본 의원이 발표한 것, 말씀드린 것 중에 보면 도시재생 사업이 취지에 맞지 않고 사회주택 사업자들의 문제가 일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도 어느 도시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에 재개발, 재건축과 균형을 맞추어서 도시재생 사업이 함께 적절한 정책 수단으로 이루어졌다면 아마 지금의 서울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는 모습의 서울이 아닌 매우 희망찬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도시재생은 지금까지 지나치게 보존과 관리 위주로 이루어졌던 것을 개발과 그리고 새로운 모습을 창출해가는 모습으로 조화를 이룰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금 사진까지 보여주시면서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세운 지구를 보면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퇴임할 때 10년 정도 원래 제가 세웠던 계획대로만 꾸준히 실행을 했더라면 지금 서울 도심의 모습은 완전히 상전벽해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지난 8월 초로 기억이 되는데 네, 제가 세운상가 위에 올라가서 종로 2가부터 동대문까지 종로, 청계천, 을지로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참혹합니다.
저렇게 10년 동안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도시 행정을 했던 서울시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말문이 막혀서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망인이 되셔서 전임 시장님의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게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 10년 동안 서울시 건축 행정의 수장 노릇을 하셨던 승효상 총괄 건축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 굉장히 유능한 분이라고 평가받던 분입니다. 네. 아마 본인 스스로 세계적인 건축가라고 자부하고 계실 텐데요. 그분이 지나치게 보존 중심의 이상주의적인 건축관, 도시관을 가지고 영향력을 크게 미쳤던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세운상가 위에 올라가서 주변을 한 번만 내려다보면 그 실체를, 그 성적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시민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세운상가 서쪽편에 만들어지고 있는 공중보행로 건설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몇 달 내로 그곳에 올라가서 그 근처에 서울시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한번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도 그리고 제가 새로운 계획을 다시 세워도 10년 전에 세웠던 계획이 그대로 완성되는 모습을 만들 수는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도시계획적으로 여러 가지 대못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피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그 옆에 공중보행로라는 것을 1,000억을 들여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공사가 70% 이상 진행된 상황에 제가 취임했기 때문에 차마 그 사업을 중단시키지 못하고 지금 그 공사가 진행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이 되면 도심 발전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대못이 될 겁니다. 제 소회가 너무 길었는데요. 반드시 계획을 새로 세울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형태의 서울의 도심 중의 도심이지요. 종로, 청계천, 을지로, 퇴계로 다시 미래를 향한 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주택을 추진해오던 분들에게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저께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사회주택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역량의 한계를 한번 냉정하게 되짚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숭고한 이상과 뜻만으로 바람직한 결과와 좋은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그 숭고한 뜻을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회주택 사업의 시스템을 가지고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주거 약자들을 보듬을 수 있는지, 본인들의 능력이 그렇게 되는지 한번 자문자답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까지 매우 무리스럽게 진행되어 온 사회주택의 경우에 서울시의 재원이 이런저런 형태로 2천억 이상 네. 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땅도 대주고 돈도 대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사업이 그나마 순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재정적인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저런 참혹한 네. 결과들이 부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지원이 있어야 저런 지금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하자들이 아마 최소화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런 고민 끝에, 그런 깊은 고민 끝에 이 사업은 SH공사의 주요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SH가 그동안 도시개발 사업에 주력해왔다면 이제 앞으로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의 업무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재원을 쏟는 그런 형태로 SH공사가 변신해야 되겠다 하는 참으로 크고 중요한 변화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우리들이 하던 것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강변하지 마시고 네. 과연 이것이 공공에서 해야 될 일인지 그렇게 영세한 기업들이 모여서 국민의힘 이성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